안녕하세요. 생활한복 패션 유튜버 루이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제 전공을 조금 살려서 전통공예품이 갖고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이 코너를 만든 이유는 보통 전통공예라고 하면 보통 교과서에서 공부한 것들이 여러분들은 대부분일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고려청자, 나전칠기, 백자, 이런 거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그냥 기형이나 형태적인 고려청자 같은 경우에는 비치색이 멋있다, 기형이 매병 모양이다, 이런 그냥 정말 텍스트 그 자체를 아마 공부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거보다도 저는 그 공예품이 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야 이게 왜 가치가 있고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이런 코너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 공예품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는지, 왜 가치가 있었는지, 왜 소중하게 여겼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코너는 주로 전통공예품 중에서도 패션 분야에 조금 치우쳐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틈틈이 좀 그냥 삘이 꽂히는 공예품이 있다면 그 공예품들도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제 코너의 주된 거는 전통공예품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코너의 첫 번째 주인공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코너의 주인공은 바로 부채입니다. 부채가 다른 공예품에 비해 비교적 그 가치가 사람들한테 많이 전달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부채로, 전통 부채로 한번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친구가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이 친구의 가치, 이 친구의 주된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그냥 더위를 식히는 것, 그리고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부채라는 게 더위를 식히는 용도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용도와 또 기능, 가치를 갖고 있었어요. 한번 서양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에서 고전 유럽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부채 같은 걸로 얼굴 이렇게 살짝 가리고 또 부채로 언어를 표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유럽 국가에서도 부채는 그냥 바람을 일으키는 용도 외에도 되게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동양에서도 부채가 바람을 일으키는 것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채의 다양한 가치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부채를 그냥 바람 일으키는 용도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거의 내 생을 함께하는 반려자처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채를 하나 구매하면 그 부채를 평생 사용을 했는데요. 그리고 평생 사용하고 나서 이거를 자기 자손들에게 물려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팔거나 선물하지 않고 평생 본인이 쓰다가 그리고선 무덤에도 이 부채를 같이 무덤에 묻어주었다고 해요. 부채를 되게 반려자와 비슷한 자기 인생의 반려자처럼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부채 사랑은 옛 문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예시 중에 하나가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는 문헌이 있거든요. 그 책은 고려시대에 쓰여진 책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게 아니고 고려시대 때 서궁이라는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우리나라에서 본 고려의 모습을 적은 약간 고려 방문 후기?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서 서궁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많이 적어 놓았는데 그중 하나가 부채였어요. 그래서 서궁이 그곳에 적어 놓기를 우리 고려 사람들은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는데 이거를 겨울에도 들고 다녀서 신기하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부채가 여름만이 아니고 겨울에도 사용이 되었고 계속 손에 들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만 봐도 부채가 그냥 바람을 일으키고 더위를 식히는 용도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옛 선조들은 부채 하나를 계속 사시사철 계속 손에 꼭 쥐고 다녔는데요. 그래서 부채를 구매할 때 우리 선조들은 더위를 잘 식혀줄 수 있는지 그런 걸로 이 부채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립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고 해요. 특히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부채를 접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접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의 몸매와도 되게 흡사하다는 평이 있어요. 그만큼 되게 부채의 굴곡도 많고 또 질감도 되게 다양한데요, 부채의 질감이. 그래서 개인에게 맞는 굴곡 정도, 그리고 부채의 질감, 그리고 접었다 펴졌다 하는 정도, 그립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래도 손에 맨날 쥐고 다니니까. 그리고 그립감 이야기 나와서 하는 얘긴데, 보통 사람들 부채, 이거 접부채 하나 갖고 있으면 다들 필 때 이렇게 피더라고요, 다들. 근데 이렇게 피면 진짜 이거는 부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쫙 해서 피는 부채는 따로 있어요. 그런 부채는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나 무용하시는 분들이 따로 제작을 해서 사용하는 부채예요. 그래서 그런 부채는 크기도 되게 크고 좀 무게감도 좀 있어요. 근데 그냥 평상시에 사용한 부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피면 100% 상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거를 하나하나 피는 손맛을 좋아해서 일부러 잘 쉽게 안 펴지게끔 만들어 놓은 부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채 사시면 절대 이렇게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쫙 피지 마세요. 그리고 또 부채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부채의 종류 중에 팔덕선이라는 부채가 있어요. 그 부채 이름 자체에서 부채의 가치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팔덕선이라는 말을 풀이를 한다면 8가지 덕이 있는 부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일으키는 용도 외에도 8가지의 덕으로 이 부채를 활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바람을 일으키는 용도 외에도 벌레를 쫓는다거나 뭐 햇빛을 가린다거나 그리고 호신용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그리고 뭐 깔고 앉는다거나 음식을 가려놓는다거나 등등 그 팔덕선의 8가지의 기능은 되게 유동적으로 변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부채는 붙이는 용도 외에도 되게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덕으로까지 생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바람을 일으키는 용도로만 사용을 했는데 예전에는 다양한 곳에 활용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 바람을 일으키는 용도 외로 제작한 부채들도 있어요. 그 예시 중에 하나가 윤선인데요. 윤선은 이렇게 360도로 열리는 부채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아낙네들이 많이 사용하던 부채였는데 현재 양산과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채의 그 종이 부분에 자외선 차단을 할 수 있는 것을 칠해 놓아서 되게 햇빛 차단에도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런 부채처럼 바람을 붙이는 용도 외에도 되게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부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선추라는 것을 달아서 부채에 추가적인 기능을 달았는데요. 이 선추라는 게 뭐냐면 한복에 다는 놀이개와 비슷한 것인데요. 여기 고리가 보이시죠? 이 고리에다가 이렇게 길게 끈을 달아서 장식성을 가미한 것을 선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선추도 되게 다양하게 달아서 부채의 기능성을 더욱더 업 시켰는데요. 제가 조금 특이하게 봤던 거는 이 선추에 나침반이 달려있던 선추도 있었고 또 이 선추에 약통을 달아놓은 선추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의원에서 볼 수 있는 침을 달아놓는 그 선추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 기억에 남는 게 향이 나는 뭐 향랑 같은 거를 달아서 약간 향수와 같은 효과를 냈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무형문화재 선생님, 이 부채를 만드시는 무형문화재 선생님을 뵈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들은 썰 중에 하나가 옛날 조선시대 남자들이 기생들이 있는 기방에 가서 좀 약간 향기가 좀 야릇한 그런 향이 담겨있는 향랑을 이렇게 선추로 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기생들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거 부채를 이렇게 붙여주면서 약간 야릇한 분위기를 연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추에도 기능성을 추가를 해서 부채를 들고 다니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채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채의 가치를 무엇으로 명명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 생각에 부채라는 것은 그 당시에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채 하나를 들고 다니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돈이 많은지 적은지 직업이 무엇인지 남잔지 여잔지까지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채였었다고 합니다. 막 이거를 직위나 계급이나 뭐 성별로 부채를 사용할 수 있는 걸 딱 지정을 해놓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주로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뭐 양반 계급이나 뭐 선비들이나 좀 뭐 왕실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채 치장을 굉장히 많이 해서 자신들의 약간 개성을 엄청 살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나무 부분에 오칠이라는 것을 한 부채도 있고요. 아니면 소의 뿔을 여기다가 붙인 경우도 있고, 또 거북이 등껍질을 여기다 붙인 경우도 봤어요. 그렇게 되게 다양한 재료들을 여기다가 붙인 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또 조선시대 왕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사용하는 부채를 두었었다고 해요. 백접칠접선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 이 백접칠접선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부채를 피면 보면 이렇게 접히는 개수가 있잖아요. 그게 100개라는 거예요. 100이라는 숫자는 오로지 왕만 사용할 수 있는 숫자였는데요. 그래서 부채 또한 이 접히는 개수가 왕만 사용할 수 있는 개수가 바로 100개였습니다. 그래서 100개로 만들어서 굉장히 부채 크기도 크고 그랬는데요. 왕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오칠을 흑색으로 칠을 하고요. 중전 같은 경우에는 흑색이 아니라 적색을 여기다가 오칠을 해서 100번 접히는 백접선을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부채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약간 돈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선추로도 굉장히 자기 개성을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엄청나게 사치를 부리는 사람들은 이 선추가 바닥을 끌고 당길 정도로 엄청나게 길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채에 애착이 많았었던 만큼 부채 종류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큰 틀로 접히지 않는 부채인 단선, 그리고 이렇게 접히는 부채인 접선,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종류가 많고 문헌에도 어마무시하게 그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가 지나면서 이 부채들이 다 잠적을 감췄어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일본에서 자신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서 파는, 되게 싼 값에 파는 부채를 대량으로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당연히 싼 거를 쓰게 되고, 그러면서 장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그 부채를 제작하던 장인들이 다 부채를 만드는 직업을 포기를 하게 되었고, 이렇게 부채를 만들 수 있는 기술 또한 끊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부채의 종류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요. 되게 안타까운 사실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이 부채를 사용하지 않고 또 이 많은 종류의 부채들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선조들한테 이 부채라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었고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었는지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은 이 부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괜찮았나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의 저의 다양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